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송유라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나서 제가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하루 남은 금요일에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밀린 일들이 많은데요. 정부도 설 연휴였던 화요일에 원래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늘 오후에 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고 끝에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특검 내용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소위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본 겁니다.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 KBS 생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발표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확보했고요. 그리고 KBS는 2시간 전부터 계엄 방송을 편성, 준비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게 언론 노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과 소문들의 진실을 가려낼 여러 수사 기법들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권한대행으로서도 가장 많은 7번의 거부권 행사. 말 그대로 대행의 대행, 거부의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라의 흥망성쇠에는 미천한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자성어, 필부유책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협치와 설득의 과정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설 명절 밥상 앞에서 서민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서민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할 텐데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월 31일 금요일 순서부터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 여수시 삼산면 해상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 오전 4시 58분쯤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남동쪽 12km 해상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2살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양재난구조대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기상이 악화되면서 실종된 선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종된 선원은 4톤급 통발 어선에서 동료 선원 3명과 토망한 낚시 통발 부위를 회수하기 위해 선미 쪽으로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다에 빠진 외국인 선원은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해경은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가 매년 겨울 장군도에 발생하는 민물 가마오지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네, 여수시가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한 수목의 고사와 석축의 백화 현상으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여수시 장군도에 덮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네. 여수시 장군도에 서식하고 있는 이 민물 가마우지 떼는 원래 철새였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이 텃새로 변했고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 여수시는 이 민물 가마우지의 서식과 번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이 그물 설치를 완료했고 드론의 방제 작업과 봄철 고압 물세척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수시는 그동안 포획 작업이나 이 조류 기피제 살포 등을 실시해왔지만 이 가마우지 피해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그물망 설치 대책과 더불어 장군도의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 대신 가마우지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은 광양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가 2월에 해외 국외 연수를 떠났는데 연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가 다음 달 16일 수소 에너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최근에 시국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국외 연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는 부시장을 포함해 공무원 5명과 광양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4명, 광양시 의회 공무원 3명 등 총 14명의 해외 연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 동안 독일의 베를린과 로이나, 하이델베르크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방문단은 지멘스 에너지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노이나 화학단지 등 독일 현지에 있는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방문하고 또 이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찾아 광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둘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동안 국외 연수는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 의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공무원, 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는 예산 편성이나 또 연수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각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네. 광양시는 그린 수소 생산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또 수소 산업이 발달한 독일의 우수 기업을 방문하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한 국외 연수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광양시와 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연수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다 이 지역의 시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함께 이 국외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국외 출장이 시가 시의회에 동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출장이 추진됐고 또 시의회 예산을 사용한 국외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위원회가 생략된 점도 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소식 듣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순천시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순천 지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으로 2,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순천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는 2020년부터 연간 2,500여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작년에 2,149명으로 감소했고 네. 올해는 1,9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순천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 추세는 특히 관내 읍면동 지역 학교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3월 기준 순천 지역의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7곳으로 네. 모두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는 모두 신도심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진 의원님 말씀대로 학령 인구 감소 피해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 방지 대책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학생 수 감소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일부에서는 그동안 교육당국이 관내 읍면 단위의 학교들의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심과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을 겨우겨우 유치해왔지만 네. 해당 제도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관내에는 총 4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당장 올해 순천 황전초등학교 회덕분교가 폐교되고 순천 송강초등학교는 외서초등학교 분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얼마 후에는 중학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가 줄어드는 연쇄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역 소멸 현상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김지연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뉴페이스여서 네. 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설 명절이 돌아오면 차례상을 차리고 또 설 선물을 나누다 보면 네. 남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쓰레기들인데요. 네.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이라는 이 긴 연휴 시간 동안 버려진 쓰레기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시민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어제부터 안 쓸 거가 뭐 어저께 그대로 있구만. 아이 여기는 만날 많아. 좋게 남의 길을 요래 끌려갖고 따게 하고 혹시 찢더라도 좀 안 흐르게 해놓고 가야 된디. 온천히 늘어놓고 가. 아파트들은 다 버린 장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평소 때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러더라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 만날 일하면 뭐다 그 사무소가 여가 있고 해도 평소에 이렇게 쓰레기를 다 이렇게 버리더라고. 명절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구만. 청소차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그냥 구별 없이 그냥 갖다 그냥 냅다 버리니 그 사람들인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퉁이 있다가 더군다나 도로 모퉁이에다 소화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인식을 잘 못한 거죠. 버리는 사람들이. 요 카메라 있으면 못할 거예요. 누가 뭐 잡으러 없고요. 못할 것이요. 응? 뒤쫓아오지는 않잖아요. 카메라가 찍기만 찍지.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문제. 사람들. 네, 여수는 설 당일과 다음 날 이렇게 2일 동안 수거가 되지 않았어요. 네. 주요 대로변 생활 폐기물들은 그나마 비교적 정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원룸이나 주택가가 많은 골목 안쪽과 식당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날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는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굴러가는 쓰레기를 차량이 밟고 가는 상황들도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구간도 있더라고요. 소화전 주변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이 CCTV 단속도 실효성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실제 현장은 어떻던가요? 네, CCTV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신경 쓰지 않고 불법 배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버리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설치된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이동식은 138대, 또 고정식은 156대, 이렇게 290여 대가 운영 중이에요. 네. 근데 물론 주변에 인기척이 감지되면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각종 생활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연휴다 보면 처리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단속도 그만큼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연휴 기간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또 휴가에 들어가면서 골목 안쪽까지 수거가 될 수 없었다고 여수시에서는 밝혔고요.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 관리공단 직원들도 그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좀 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로변에는 그 투기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운영이 됐는데 소로변,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이라든지 수거가 좀 미진한 부분은 좀 있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봉투를 사가지고 배출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깝다 보니까 그런 걸 제대로 배출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주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특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일반 그 쓰레기는 30만 원, 50만 원. 그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설 연휴 특별 대책이 마련되고 비상기동팀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 수거가 가능한 배출 가능일을 홈페이지에 알려서 시민들이 좀 더 자발적인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먼저 좀 수거일을 살펴봤어요. 전남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생활 쓰레기 수거일이 다른가, 또 네네. 시군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짧게는 이틀, 또 길게는 5일간 이뤄졌는데 전남 동부 지역만 봤을 때 여수는 4일 동안, 또 순천 광양구리에는 3일 동안, 고흥은 이틀간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언제 수거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사실 시민들이 배출을 했어야 하는 거죠. 네. 사실 시에서도 고심하는 부분인데 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 또 뭐 차량 번호나 신원을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직접 다 뒤져서 개인정보가 담긴 증거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휴 기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건데 기동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수시는 자원순환과에 클린 기동팀이 있고요. 네. 27개 읍면동에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2월부터는 시 전역에 불법 투기 감시원 80명을 배치한다고 해요. 2023년 생활 폐기물 민원 전담 처리를 위해서 이 클린 기동팀이 처음 신설됐는데 그 해에만 2,500여 건, 또 과태료 1,400여 건에서 1억 5천여만 원 정도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해 2024년에는 총 1,65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과태료 1억 2,900여만 원이 부과됐다고 해요. 네.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더라고요. 또 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등 지금 이런 불법 투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CCTV 관제실을 운영한다거나 네. 고화질의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하는 이 CCTV를 또 설치하기도 해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곳을 감시하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또 시에 따르면 단기간에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만 그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 투기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 고가의 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거겠죠. 네, 시스템의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일단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민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쓰레기가 버려진 걸 차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봉지가 터져가지고 고양이가 길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먹다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일단 쓰레기를 대충 치워놓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쓰레기를 좀 정리해주고 계신데 뭐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지를 좀 잘 보고 잘 듣고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환경이랑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에 좀 갖고 있다가 깔끔하게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기후의 역습이란 말들을 흔히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쓰레기 처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서 시민의식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연 리포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여수 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좀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지금 뭐 네. MBC의 새로운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좀 흐뭇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또 관찬을 남방계는 없는 인물. 네, 어떻게 다들 설 명절은 좀 잘 보내셨나요?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런 징조인가요? 이렇게 뭐 명절이라는 느낌들이 갈수록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뭐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올해는 특히 저희는 이제 시골에 가봤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차들이 조금 왔거든요. 근데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 오신 것 같다. 이번에는 분위기도 좀 덜 나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예전보다 좀 차분한 명절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향이 원래 여수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순천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번 명절은 지난해 그 12.3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긴장되어 있고 막 집중 있었는데 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정말 오랜만에 오손도손이라는 말을 좀 실감할 정도로 되게 좀 즐거운 명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금오도이신데 금오도는 결국 들어가 보지 못했긴 하지만 날씨 때문에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처갓집 가족들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되게 많이 드렸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이 설 명절이 좀 더 뭔가 화기애애지는 연휴가 좀 길어진 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즐겁게 고맙게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오손도손하지 않은 그런 되는데 마을이 그렇다는 거였으니까. 네. 뭐 설 명절 연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한 어떤 연휴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중에 저 이제 듭니다. 92학번이거든요. 나이를 공개해 버렸는데 아주 오래된 92학번 동기들이 참 오랜만에 저희 YMCA 카페에서 모였는데. 네. 뭐 주식 이야기부터 집 이야기부터 아이 이야기부터 빠지지 않는 비상계엄 이야기부터 쭉 하는데 이제 우리가 꼰대로 기성세대로 편입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느꼈어요. 좀 지나면 친구들 만나면 이제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직 건강 이야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셨구나. 제가 13학번인데. 아이고야. 네, 세월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 토크는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와 강원, 세종, 전북 이곳들의 공통점은 바로 특별자치시도라는 점인데요. 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특별자치시도. 교육과 이 재정, 행정의 자체적 권한이 커지면서 몇몇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지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 상반기 내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남도가 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 북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자치도의 개념 그리고 이 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셨던 질문처럼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뭐 권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는 순천시, 여수시, 뭐 구례군, 뭐 보성군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방자치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도의 개념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자치입법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있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행정 권한에 대한 인사권을 비롯해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재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자치도로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관광, 뭐 경제, 뭐 교육 또는 뭐 특별한 뭐 지역 안보에 맞는 특별함에 맞추어서 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다 좀 더 많이 권한을 이양해 줘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이 너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특별한 지역에는 좀 더 좀 특별하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요청을 해당 자치단체를 비롯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특별한 경쟁력을 얻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다음 지역 소멸의 시대에 좀 살아보려고 하는 굉장히 특단의 조치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권한과 기능이 생기는 이런 지자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점. 이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특별지자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하나 먼저 좀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특별자치도가 왜 생겨나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한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지방자치대 했는데 실제로 모든 운영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예산, 뭐 인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 마찬가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제도는 결국은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해요. 여수와 순천시, 광양시는 지역이라는 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선 지방자치 시대로 오면서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고역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도 각자가 자기 구역만 신경 써도 이 연접 지역이 아니면 두 개를 연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것들 몇 가지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특별자치도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자치도의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가 하나의 그냥 독립된 자치단체로 인정받으면서 지방자치법 내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군사지역 같은 경우 안보 규제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지역을 좀 개발해 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전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을 이제 특례로 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명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취지 때문에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자치법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사의 어떤 권한들을 좀 크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주, 강원, 전북, 세종 등등 4곳이 이제 지정됐는데 어떤 성과를 눈여겨보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효준 위원장님께서 이 성과 그리고 한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오래됐는데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어떤 특별한 성과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보통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되고 나서 한 약 4,400여 건의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행정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필요한 우리가 특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재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은 시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조직과 돈은 없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효과들은 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제 가장 늦게 된 이제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특례 조항들을 넣어서 이제 뭐 또 개정안들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은 재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단 특별자치도가 지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을 좀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재정을 좀 넉넉하게 지원받고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경제면 경제, 관광이면 관광 또는 안보면 안보 특별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좀 획득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주자치단체를 특별자치단체로 만들면서 지방자치에 굉장히 좀 고유한 모델로 키워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이랄지 외국인 투자를 초기에는 좀 성과가 좀 있었어요. 중국인들의 투자들을 할지 좀 성과도 좀 있으면서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벌어지는 살고 있는 어떤 그 제주 도민들에 대해서 가져오는 생활의 불편의 문제를 너무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 규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굉장히 좀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강화돼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정 자립도가 또 역시 저하돼 버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계속 그 자치분권위원회 만들어서 계속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 지방자치 특별도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또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그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연방 정부의
권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이후에 이제 세종이 2012년, 강원이 2023년, 전북이 2024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는 뭐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계는 재정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부족하다.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대체로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실질적 자치권이 미흡하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 구조 그다음에 재정 구조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 실질적 개혁하고 있지 못하고서는 이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라남도 정부, 제주도 정부, 세종시 정부 이렇게 정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렇게 도입해줘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체로 보고 개념으로. 있는 개념에서는 이 특별자치도의 지정과 장점이 굉장히 높이 살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 네, 나름 의도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영문 번역을 보면 네. 셀프 거버닝 프로반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뒤에 뭘 붙였냐면 스테이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특별자치도로 프라빈스가 아니라 스테이트. 그러면서 이게 연방의 주정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독립적인 법적 뭐 재정권이나 뭐 또는 재정권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 입법 권한을 갖고 하겠다라는 이제 의욕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법에서 그런 모든 걸 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이걸 담으려면 하나하나에 관련한 조항들을 다 법률사항에 명시를 해야 되고 특례 조항에 명시를 붙이게 돼 있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된 자주적인 권한을 갖는다, 자주적인 재정을 갖는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과가 좀 미흡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길게 내다 보면 자주적 자치단체의 정부 수립, 아니 정부와 같은 구조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맞아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4개 자치단체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노력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되죠. 세금 걷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번 차제에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얻으려고 하는 성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뭔가 사회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축소된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전라남도의 지방자치 특별자치도법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사항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출생 대응책, 그 다음은 이제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 에너지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이런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사항들. 좀 이게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비슷한 내용이. 근데 이제 그러나 전라남도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은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는 저출생이죠.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지고 저출생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전라남도는 농업생명과 관련된 산업,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개발책을 좀 더 촉진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전라남도가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 산업적 기반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잖아요.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라남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유독 그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특구 지역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독점적 그 영향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인허가권을 전라남도로 좀 이양을 해줘라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도라고 봅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관광 개발이랄지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흐름과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의 연장이지 특별자치도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안에 주민참여나 자치나 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전라남도 도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개인적 의견이 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민주주의 관련된.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가 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소멸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특례를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례를 적용할지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방향성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 소멸 위협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인구 소멸 위험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이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규제가 무엇이고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것이 구체적이 돼야 특별법에 담아지고 그것이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그럼 거거든요. 이렇게 출산 장려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출산 장려, 농촌 활력, 신재생 에너지, 뭐 관광 항만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늘 행정에서 고민했던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극복의 대안들을 다 쏟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특별법 기준으로 자, 그럼 정부가 어떤 규제를 특례해 주지? 어떤 재정을 지원해 주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더 다르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이 극복의 과정들 이후에 대안적 모습들을 상정한 다음에 그러한 특구 또는 특례 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일 거라고 봐요. 그런 방향에서 혹시 특례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좀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 쭉 해왔던 신재생 에너지랄지 아니면 뭐 농업은 이미 이제 전부겠다고 뺏겼다고 하지만 해양이라는 존재도 있고요. 해양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들을 특정한 분야로 꼭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인구를 소멸하겠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다른 자치도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야만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박효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번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인허가권을 좀 이양해달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항만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 농촌에서 뭐 활력을 촉진한다는 특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뭐야라고 하는 게 없는 가운데서 뭐 전반적인 앞으로 내다보기 위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도로서 그런 것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또 하나는 광양항 그리고 그 여수 산업단지, 광양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치 산업의 위기가 지금 우리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이 장치 산업이나 중화학 산업에 가지고 있는 위기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느낌인 건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진단한 거 이후에 그럼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적 질문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미래 산업 특구와 관련된 것들까지 조금 전라남도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 좀 내포돼야 전략적으로 좀 부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략적 요건들을 좀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여기 특례 사항 중에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지노 허가 특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왜 허가. 전라남도가 이것을 또 추진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영암 지역에 개발할 때 국내 내국인 카지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신을 하면서 대단히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지역을 활력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가보면 알잖아요. 개념 자체는 그냥 세 수익을 얻는 아주 단순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전라남도에 이제 특별법원 추진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 저는 또 이렇게 나름의 구체적인 철학을 담지 못했다. 저는 조금 혹평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현재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과 인천 역시도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 완화, 지방자치권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특별자치, 특별법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본연의 목적을 잃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뭐 너도 나도 특별하다고 하니 이게 이제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특례를 적용할 거라면 네.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행정제도 자체를 어떻게 이번 기회에 한번 뜯어고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해져야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별로 이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니 해달라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굉장한 명분으로 삼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뭐 강원도도 좋고 뭐 경상북도도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특별한 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걸 것이 아니라 네. 각각의 지방정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니 이 지방정부만큼은 이런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 지방자치단체만의 세금은 존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 이렇게 해서 관련한 재정이나 규제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네. 사업 성공 확률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부의 재원을 끌어와야 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한테 가져와야 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발되다 보면 박효준 위원장님처럼 이제 특별자치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한 전반적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걸 고민할 만큼의 수준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네, 여기에서도 이 정부가 얼마나 못난 정부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체제, 지방자치 시스템이 공존과 공동체와 상생과 지역사회의 어떤 뭔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중심에 두고 있냐?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네. 부산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 제주도보다 전라남도가 좀 더 잘해야 돼. 된다. 전북도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 누군가가 뭘 하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가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성과가 뭐였는지 또는 한계가 뭐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럼 좋은 것도 공부가 되고 나쁜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그것을 분석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저기가 이걸 못했으니까 얼른 내가 선점해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쟁 중심의 어떤 행정체제와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특별자치도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앞서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해 줘야 됩니다. 네. 전라남도 정부, 그다음에 뭐 인천 정부, 그다음에 경상북도 정부, 경상남도 정부 이렇게 해서 정부의 개념으로. 역할인 것처럼 해줘야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네. 법을 만들더라도 책임감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석 네. 총장이 이야기하는 정부라는 네. 것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치재정이에요. 그렇죠. 자치재정.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건 뭐냐면 관련한 재정 확보들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라남도에는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라남도만의 세금을. 근데 지금 현재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들, 재정을 그러니까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들을 지방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사실은 지방 정부로 만들어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분히 이렇게 경쟁 체제에서 각자의 독립된 특수성, 그 공동체 고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직까지 지역민들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관심도 의문인데 지역민 여론과 공감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요. 30초 정도씩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질 위원장님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거 같아요. 특별자치도 추진한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 네. 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공론화의 과정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발 중심, 규제 완화 중심의 어떤 조항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 시민들의 개인의 삶에 변화되는 것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래로서부터의 토론 과정들,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서부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방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 정부의 차원에서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 뭐 교부세도 깎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그냥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뭐 도박 산업을 끌어들이는 카지노를 끌어들인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전라남 도민들과 좀 더 공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네.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라남도가 조금 좀 질문을 좀 도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좀 너무 좀 급했다. 무슨 이야기냐.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포석을 까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면서 포석을 깔았다 하더라도 그걸 공론화 방식으로 좀 더 좀 체계화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30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간 이 모든 순간에 너와 내가 찬란하게 빛나길 힘겨운 날에 견뎌낼 시간이 언젠가는 밝게 우릴 비추길 잊혀진 시간은 언제라도 찾아올 것 같았지만 그때의 꿈들은 두고온 것 같은 불안한 마음뿐이었지. 난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